캄보디아가 도발을 해가지고 전쟁이 발발했지만 태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여길 거예요. 이참에 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라든가 우수성이 굉장히 입증이 잘 되고 있고, 반면에 캄보디아는 화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중국산입니다. 캄보디아는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고,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이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네, 김금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평론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제 정세 한번 알아볼 텐데, 좀 태국 캄보디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난 7월 이 무력 충돌 후 휴전 협정을 맺었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이제 교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국은 보니까 F-16 뭐 공승과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뭐 그리펜 전투기도 출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해군 자적까지 동원해 가지고 전 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이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미국이 한번 휴전을 시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주 만에 다시 전쟁이 발생한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사실은 이 영토 분쟁이 역사가 좀 깊습니다. 그 국경에 어떤 사원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사원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되게 오래된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 그리고 이 사원 주변의 영토를 둘러싼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영유권 주장이 서로 엇갈리거든요. 이 캄보디아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토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904년쯤에 당시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이던 시절에 프랑스령 캄보디아와 당시 그 태국을 지배하고 있던 시암, 국가 이름이 시암이었죠. 이 사이에 국경 조약을 이때 맺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영토 조항에 대한, 특히나 이 유네스코 같은 이 사원 근처에 대한 어떤 영토 조항이 좀 불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 갈등이 그때 이제 씨앗이 심어졌고, 나중에 캄보디아가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로도 사실은 캄보디아가 여기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태국이 아니 그 우리 영토에 돌려달라고 하면서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누구의 주장이 맞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문서를 봐도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태국 영토인지 캄보디아 영토인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떤 문서에서는 태국 영토고 어떤 문서에서는 캄보디아 영토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캄보디아 태국사 뭐 2009년에도 한번 크게 무력 충돌이 있었고요. 뭐 2003년에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상 가장 큰 규모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는 태국의 공식 발표를 좀 신뢰하는 편인데,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이 있고 태국은 또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태국 사이의 내전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좀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전을 보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한 태국은 한국산 이 KGB 정밀 유도 폭탄 등 한국 서방 무기 체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캄보디아는 이 중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구도가 뚜렷합니다. 이 무기 체계 차이가 전장에서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죠.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 태국의 국가 파이를 봐도 전 세계 규모에서 중견국에 들어가거든요. 국방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군이나 공군이나 육군이 보유한 장비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사실은 태국과 캄보디아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캄보디아는 일단 공군이 없고요. 있더라도 그 미그 21 전투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미그 21 전투기 1960년대 만든 비행기거든요. 당시 만들었을 땐 굉장히 대단했죠. 마하 2의 속도를 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빠른 전투기다라고 하면서 요란했지만, 그때로부터 거의 한 50년이 흘렀다라는 점이고, 그러니까 태국 해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연안 그 경비정 정도를 제외하면 캄보디아는 해군이 없어요. 하지만 태국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군이나 특히 공군력 같은 경우 F-16 전투기가 주력 전투기고, 여기에 또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태국산 무기는 다 서방 나토 진영의 무기와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무기라든가 미국산 무기라든가 방탄복도 그렇고 이 훈련이라든가 군 체계도 대부분 서양식을 닮아 있고요. 하지만 캄보디아는 군복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주로 쓰는 뭐 개인 화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질적인 차이에서 좀 결정적으로 지금 게임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것이라서 캄보디아 군이 속절없이 밀리고 있죠. 게다가 캄보디아는 군 안에 군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장성이 한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사 봤어요. 네,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패한 나라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1인 가족 지배 체제거든요. 훈센 가문이 캄보디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 내의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서 제대로 된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장성이 2,000명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고작 10만 명의 군대에. 네. 아무튼 간에 이 KGB 같은 한국산 무기가 다시 실전에서 성과를 낸다면 이 태국 캄보디아 충돌은 단순 국경 분쟁을 넘어서 한국 무기, 이 중국 무기의 실전 비교 무대로 뭐 보여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그 무대가 더 보여지기 전에 아마 이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이 지금 캄보디아에 대해서 막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무기 지원을 막 대량으로 해준다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전선에 거쳐서 캄보디아군이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태국군이 지금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물론 이 두 나라 전쟁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전면전의 양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태국군의 목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 사원 일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거고 거기서 그냥 국경을 그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라든가 나토산 무기들의 어떤 우수성이 굉장히 입증이 잘 되고 있고 반면에 지금 그나마 캄보디아군이 대응하고 있는 게 다련장 로켓이에요. 중국산이거든요. 그걸로 쏘고 있는데 뭐 오차 범위가 거의 한 200m 난다고 해요. 거의 한 500m까지도 오차 범위가 난다고 하니까 그 중국산 다련장 로켓이라는 게 정면 유도 폭탄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저기 있네 이러고 그냥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민간인 피해 그렇죠. 난다는 것 자체가 그죠. 네. 그리고 캄보디아군이 좀 비겁한 게 다련장 로켓을 쏠 때에는 민가 주변에서 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다련장 로켓을 대부분 민가 옆에서 쏩니다. 그러면 태국군이 발사 진원지를 보고 이제 대응 사격을 할 텐데 그러면 민가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캄보디아군은 민가가 태국군의 포격에 의해서 뭐 파괴됐다 이러면서 보도자를 내는 겁니다. 굉장히 저열한 수법이고 옛날에 그 하마스가 쓰는 그런 수법과 그 민가에서 로켓 발사하고 도망치는 그런 수법과 굉장히 닮아 있죠. 독재 국가들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의 인명이라든가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두 나라 정상과 통화의 불씨를 끄겠다라고 중재 의사를 밝혔지만은 태국 총리는 싸움을 계속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고 훈센 상원의장도 뭐 강경 대응을 선언을 했는데 아무튼 이 충돌은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이제 사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이제 SNS로 이제 뭐 휴전시켰다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태국 쪽에서는 아니다. 계속해서 전투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태국의 이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태국은 지금 내각까지 해산하면서 이걸 그 의회도 해산하면서 완전히 계엄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캄보디아가 도발을 해가지고 전쟁이 발발했지만 태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길 거예요. 이참에 완벽하게 국력의 차이가 벌어져 있을 때 이 영토 분쟁에 대한 어떤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것이 태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현재 진행형인 그 영토 그러니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빼앗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엔 전투가 끝나겠죠. 뭐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의회 해산하고 그다음에 부분 계엄령 내린 것 자체가 어차피 태국은 약간 군부 거기에서 이제 세력에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선거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전투를 좀 지속할 것이다.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정확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와도 전쟁을 치르고 이란과도 전쟁을 치르고 또 시리아 국경 지역에다 폭격을 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전투를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한 지금 전쟁 내각이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어떤 그 정치적인 기반의 좀 공고함 이런 것들을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할 때에는 국내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태국은 일단은 왕정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왕정 국가 그리고 일종의 입헌군주제 방식인데 그 태국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국 가서 태국 왕 욕하면 경찰에 끌려가는 그래요? 네, 그런 상황들은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높고 이래서 아마 부분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 혹은 타산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보니까 앙코르와트 주변도 막 폭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좀 약간 풀리지 않는 의문.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 국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싸워봤자 질 건데 그렇게 태국을 도발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게 좀 의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캄보디아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있었던 그 분쟁의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찔끔찔끔 어떤 부분적으로 전투가 발생하고 산발적으로 총성이 울리고 포탄 몇 개 주고받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태국은 거의 전면전 수준으로 밀고 올라가고 있고 해상 봉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국과 그 지도를 보시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위치를 보면 태국의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 말고 태국이 그 말레이 반도 쪽으로 영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레이 반도 쪽에서 태국의 어떤 그 뭐 해병대라든가 이런 해상 전력들이 그 통로를 막게 되면은 캄보디아는 해상 수출을 아예 못 합니다. 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캄보디아는 기름이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에 필요한 기름, 석유나 휘발유 같은 것들은 바다를 통해서 수입을 하는데 그게 막힌 거예요. 또한 육로를 통해서도 캄보디아는 태국이 이렇게 감싼 형태고 밑에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캄보디아는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고 육로로 들어가는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그 유조 탱크들이 지금 다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캄보디아를 지금 말려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훈세 상원의장이 항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분쟁 저는 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항복선을 하느냐가 문제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자기네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쉽게 하진 않겠네요. 사실 훈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태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동정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에 캄보디아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범죄 단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국가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나라들이 캄보디아를 되게 안이 꼽게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캄보디아는 굉장한 친중 국가예요. 거의 중국에게 속된 말로 뇌를 의탁하다시피 한 나라거든요. 거의 중국의 위성국가처럼 움직이는 나라인데 근데 베트남도 중국과 사이가 안 좋죠. 네네. 태국도 중국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캄보디아를 지렛대 삼아서 베트남을 압박하거나 이게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동남아시아 나라들끼리 참여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른바 아세안 정상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캄보디아를 내세워서 베트남을 압박하고 태국을 압박하고 이런 전략을 중국이 취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된통을 맞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은 태국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잘한다 태국 이러면서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중일 갈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이후 이 중일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공개 설전으로까지 번졌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일본은 회의 주제와 무관하다며 전명으로 방박을 했는데 이 중일 갈등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출구를 찾아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 유엔에서도 격돌하고 서로 항공기에 뭐 레이더도 조사하고 맞아요. 지금 네. 거의 뭐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지금 중국과 일본의 스탠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향후 만약 예를 들어서 전쟁은 아니겠지만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두 나라가 이걸 피해 또 국제적인 국제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역학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는 무력 충돌까지는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면전이라든가 혹은 그 전면전에 준하는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거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최악의 갈등은 결국은 두 나라 모두에게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은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출구 전략들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조금 더 뭐 더 도발적인 발언들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 기념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난징 대학살 기념일에 맞춰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한일령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두 나라가 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반도체 수출 제한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 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치명상밖에 안 남습니다. 좀 말로 시작해가지고 말로 끝날 수 있는 걸 굳이 그런 치명상까지 입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 정부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입장 처리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약간 연착륙으로 가는
가기 위한 그런 좀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다카시 총리의 그 해당 발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카시 총리 자체가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고, 다만 다카시 총리가 일반 어떤 뭐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와 이제 일본의 수상이 된 다음에 하는 얘기는 좀 그 무게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상이 됐을 때에 본인이 원래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인이던 시절 때 가졌던 그 생각과 혹은 그 주장을 수상이 됐을 때 이제 해버리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된 건데, 저는 뭐 사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예를 들어 대만 문제에서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일본이 겪게 되는 이 무역이라든가 수출에서의 그 어려움은 상상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고 고립된 나라고 일단, 그리고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수출량, 그러니까 수출 총량의 한 60에서 70%가 대만 해협을 지나갑니다. 근데 일본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해협이 중국 해군의 영향력하에 넘어간다면 일본은 사실상 엄청나게 맞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어떤 그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스탠스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중국한테 빌미를 준 점은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이 왜 그럼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중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대만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가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주체는 늘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미국이 그어놓고 이 가운데로 넘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항해 자유작전 이래가지고 누구나 여기는 항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만 해협으로 군함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중국이 대만의 그 중간선을 넘어서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만약 중간선을 넘어서게 되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간주하겠다. 하겠다라는 그 레드라인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끊임없이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안 넘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설정한 국제 질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지금 일본이 그거를 중국한테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에 관련해서는 대만은 별개의 나라가 아니고 중국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표현할 때에도 대만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국어로 대만 혹은 뭐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민공화국 그 뭐 타이베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다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일본이 거기다 도전장을 던진 거죠. 대만이 왜 중국이냐? 그 대만은 독립국이고 대만 문제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 돼버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오버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미국은 이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백악관이 이 중국과 일본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또 얼마 전에 기자가 이렇게 중일 갈등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뭐 동맹국이 우리를 더 뜯어먹는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도 하기도 해서요. 아무튼 간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전략은 더 이상의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게끔 하는 어떤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지금 미국이 만약 여기서 개입을 해서 만약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 갈등이 발생을 했고 이것을 이제는 서로가 좀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출구 전략으로 나아가는 타이밍에 미국 때문에 또 출구 전략을 못 찾고 또 다른 세력 싸움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죠. 빨리 그 갈등 관계를 끝내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뭐 타이밍이라든가 지금 일본이 중국과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그 발언 하나에서 시작된 갈등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시작된 싸움은 말로 끝내야지, 여기서 더 뭐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뭐 국제전이 발생하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외교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뻘짓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하퍼트 맥메스터는 전 보좌관은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 중이며 일본을 외면해서 안 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현재 이 미국 내부에서 중일, 대일 전략을 둘러싼 뭐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균열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봤을 때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균일한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 마가 세력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공화당의 전통적인 그 질서를 거부하고 미국 고립주의로 선호하는, 그러니까 미국 고립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어떻게 보면 측근 그룹으로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공화당 내에서 전통적인 보수세, 흔히 우리가 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공화당 후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면이 있고, 세 번째는 기업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이런 대규모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과도한 PC주의가 만연하게 퍼지는 걸 반대해서 그러니까 PC주의를 막아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거대 기업들의 오너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후원회를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지원하거나 혹은 머스크처럼 바로 앞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뭐 이런, 이 중에는 뭐 UFC 사장 데이나 화이트 같은 사람도 사실은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즉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으니까 뭉칠 수 있는데 선거에서 이겨버렸잖아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개체가 좀 옅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맥메스터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군 출신이고 일단, 그리고 이 공화당 내에서 매파죠.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우선시하고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전략적인 조언을 구하는 그룹, 미국 우선주의 그룹에서는 굳이 왜 일본과 중국 간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미국이 분쟁 지역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2010년 센카쿠 사태 당시 일본을 굴복시켰던 중국의 히토류 통제 카드가 이번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본이 이 중국의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 탈히토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국의 히토류 압박 카드가 무력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완전히 무력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2011년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을 때 그때는 이 히토류 수출 압박, 히토류 수출 중단이 일본에게 먹혔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기준에서 일본은 중국에게 본인들이 필요한 히토류의 약 90% 이상을 수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일본의 가장 큰 약점이 결국 히토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로 무기화하니까 일본이 그걸 깨닫고 히토류 수출, 그러니까 수입에 있어서 다변화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90%였다면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에서는 약 50에서 60% 정도라고 해요. 뭐 일각에서는 뭐 60, 뭐 한 2, 3% 된다라고 보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뭐 50 중반이다라고 보는데 뭐 한 크게 잡아서 50에서 60%,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죠, 여전히. 네네. 그 말은 여전히 과반 이상의 수입은 중국에게 의존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무기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그렇지만 희망적인 건 있죠. 어쨌든 그 뭐 한 10몇 년이라는 사이에 일본이 다변화를 꿈꿔왔던 것이고 일정 부분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네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일단은 수입국의 다변화, 그러니까 히토류를 뭐 중국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에 일본이 직접 히토류 광산을 만들고 계약을 맺고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한번 사용한 히토류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지금 일본이 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개발을 했다라는 건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지금 일본이 찾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를 수입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그 해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량만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히토류가 나중에 고갈될 걸 우려해가지고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접근 방식이 결국은 일본의 히토류 이 수입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카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예전만큼 강력하게 이걸로 일본의 무릎을 꿇릴 수는 없겠죠.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들을.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특히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중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그 해당 기술에 대해서 일본의 지배력은 전 세계 공급량의 70%이기 때문에
저는 히토류 이게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게 이제 계속해서 싸우면은 점입 가경으로 가면은 서로 침형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뭐 중국이 진짜 히토류도 통제하겠다. 그럼 2판 4판이잖아요. 그럼 일본도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반도체 소재라든지 그 공급을 전면 다 중단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이 카드를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은 안 내놓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기화해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들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이게 다른 나라들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를 보면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 중국에게 뭔가 우리가 수입하던 것을 좀 줄여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다 중국에서 그게 수입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와 중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똑같이 우리한테 저렇게 이걸 무기화해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우리나라도 한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지금 한알령 때문에 한번 당했고 일본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꿈꾸는 뭐 G2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그런 카드를 쓰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 여행, 유학 자제령과 수산물 수입 중단 등 경제 보복을 행했지만은 실제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빠진 자리를 한국과 이 동남아 수요가 빠르게 메우면서 일본 관광업계는 오히려 예약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방 소도시 예약이 최대 한 500%까지 늘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번 중국의 보복이 일본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애초에 일본 관광 자체가 중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인들이라든가 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다른 인종의 국가의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본은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2017년에 우리가 한알령을 겪고 있을 때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국 관광업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명동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인들의 타격이 좀 컸는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은 인원은 많은데 쓰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효율이 높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너무 관광지가 붐벼서 안 가던 사람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빠지니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본 여행이라는 건 사실은 막 그렇게 왁작지껄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조용해야죠. 조용하고 네네. 일본의 시골은 또 그런 고즈넉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일본 관광업계에서는 이 관광의 질을 좀 바꿀 수 있는 혹은 관광객의 어떤 여러 가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일본 관광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오히려 그런 일본 관광이 좀 많이 싸지면서 일본 관광을 못 가는 중국인들만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제 뭐 북한 러시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 공병 부대가 내년 봄 쿠르스크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귀중한 도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투 병력이 아닌 쥐레 제거, 복구 공병의 반복 파견, 이를 단순 지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북한이 사실상 이 러시아 전쟁에 상시 참여하는 단계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공병부대의 재파견은 결국은 저는 일단은 그 지뢰 제거 작업 혹은 부비 트랩이라든가 급조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의 전투 병력이 다시 파병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이게 공병 병력의 파견을 넘어서서 북한 노동자들도 파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뭐 마리우폴이라든가 이런 뭐 자포리자주, 헤르선주,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이렇게 4개 주인데 4개 주 안에 웬만한 도시들은 다 완벽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민심을 좀 얻으려면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복구를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 분쟁 지역이고 언제 어디서 우크라이나군의 사보타주가 일어날 줄 모르고 또 부비 트랩이나 이런 거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 노동자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을 여기에 보내서 다시 집을 짓고 도로를 깔고 이런 좀 위험한 일을 시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그런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도 사실 원래 시작했을 당시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어오면서 사실 경제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100만 명 이상 또 사상자가 발생하고 했으니까 이런 위험한 그런 일까지 러시아 국민을 시킨다면은 뭐 푸틴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압박이 있을 그럴 배경에서 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사람을 쓰는 것보다 북한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을 보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 최저시급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이제는 노동 단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반면에 북한 노동자들은 아주 싼 값에 쓸 수 있고 또 북한 당국이 결국은 그 노동자들한테 지급되는 그 보수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둘 다 이득이거든요. 뭐 노동자만 주고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병부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파견도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마리우폴 같은 도시는 러시아가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그 마리우폴 공선동 때 도시가 거의 한 4번 정도 파괴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복구가 시급합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튼 간에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좀 있으면 또 마이애미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만나서 그걸 한다면서요. 플로리다에서 아마 한다고 들었거든요. 휴전 협상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들었는데 물론 약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기본적인 합의의 틀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틀은 나온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영토 문제에서 현재 전선을 국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전체 영토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어떤 쟁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은 러시아 요구를 들어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만약 미국이 극단적으로 이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전쟁에 지원하고 있는 미군의 뭐 전략 자산이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쏘고 포탄 쏠 수 있는 건 미국이 정찰 자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끊어버리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못 버팁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아마 1분기 안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도 그 더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도 없고요. 자원도 없고요. 무기도 없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군은 최근 북한 장사정포 대응 핵심 전력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서울 불바다 위협이 군사적으로는 상당 부분 무력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 어디까지 변했다고 보시나요? 202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들의 핵심 전력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상당 부분 대응 체계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라는 것은 한국산 에이테크임스라고 불릴 수 있는 건데 그 장사정포 북한이 약 휴전선 일대에 1만여 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장사정포와 각종 포화기들을 대응할 수 있는 지대지 유도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정밀하고 파괴력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우월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수량을 늘려간다면은 거의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도발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다. 또한 북한이 뭐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초구경 그 방사포라고 해가지고 뭐 300mm, 400mm짜리 방사포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는 그들이 어떤 도발, 그 실질적인 도발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찰 자산들 그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전력을 배제한 채 재래식으로만 붙는다면은 전쟁은 일주일도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뭐 러시아에 북한군이 이제 파병을 함으로써 다시 김정은 입장에선 진짜 얻고 싶었던 거는 뭐 핵잠이라든지 정찰 위성, 첨단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뭐 목적으로 했다라는 해석이 많은데 러시아가 이를 아직 안 줬다 그런 해석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원한 가치 대비 뭐 사실 30이라고 한다면은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한 1 정도밖에 못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 수치로 나왔죠. 북한이 러시아에게 제공해 준 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4조 정도 됩니다. 북한이 받은 게 1조 정도예요. 네. 14분의 1 정도. 네. 네. 그러면 뭐 사실상 거의 이건 균형이 아예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은 러시아에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푸틴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만한 명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굳이 참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참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북한이 굳이 왜?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의문들을 다 뒤로 한 채 김정은이 내린 결정은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가진 어떤 선의를 다 보여주면서 북한이 그 정도의 호의를 베풀면 러시아도 호의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 러시아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북한이 이른바 그 헌신만큼 북한이 보여주는 헌신만큼 러시아가 보여줬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뒤통수가 상당히 얼얼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나온 그 반응을 보면 얼마 전에
9월이죠. 얼마 안 됐죠. 9월에 갑자기 김정은이 중국을 가서 그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다시금 끊겼던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가 복원이 됐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외교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보통 우리가 갬블링을 할 때 올인하면 금방 죽거든요. 근데 지금 외교에서의 올인은 우리가 사실 거의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단추 같은 건데 지금 북한은 그걸 너무 서둘러서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자 다른 단추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북중 관계 복원이라든가 혹은 북미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볼 수도 있다. 뭐 찌라시긴 한데 내년에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모종의 어떤 그 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네네. 그 말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다시금 미국과 중국에게 손을 내미는 형국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북한 환율이 달러당 4만 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사실상 북한 화폐가 붕괴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화를 쥔 돈주, 특히 신흥 사업에 진출한 젊은 엘리트 부유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북한 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지금 내부를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자가용 보유가 승용차 보유가 네네. 허락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허락이 안 됐거든요. 오. 개인은 차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제도니까 차라는 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자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이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올해 들어서 아마 작년 말부터 했을 걸로 제가 보이는데 북한 평양시 내에 자동차 전시장이 생겼고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뭐 매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리점이죠. 대리점. 네, 대리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이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차 한 대 가격이 물론 그게 중국산 BYD가 주종이지만 어림잡아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은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싼 차도. 아무리 싼 차도 1,000만 원 네. 하지 않습니까? 뭐 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0만 원 이상의 호가를 하는데 그런 차들을 그러면 우리가 달러로 계산했을 때 10,000불에서 한 15,000불, 20,000불 정도의 돈을 톡톡 내고 차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북한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동차 전시장이라든가 대리점은 북한 안에 존재하는 이런 신흥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것이고 그들을 고객으로 한 것이고 이들의 영향력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택시 회사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평양 시내 요즘 영상들을 보면은 택시가 네네. 엄청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게 거리에 차 한 대 없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평양 한정이지만 차가 엄청 많아졌어요. 또한 저기 무슨 함경북도의 무슨 시골에도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택시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고요. 북한 안에서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이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북한 안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외화를 좀 북한 당국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 허가들을 좀 해주고 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 공산주의 자체가 붕괴됐다. 이미 시장 경제로 상당 부분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장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거의 좀 잡탕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고 싶은 건 사회주의 계획 경제지만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자본주의 형태의 그 상업 활동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눈 감아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혹은 노선들이 다 형해화되는 거죠. 그냥 형식만 있는 거고 사실상 내부는 뭐 시장화가 완벽하게 다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막 북한판 막 이케아 뭐 스타벅스 이런 것도 생기는 것 자체가 좀 대외 선정용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잡탕밥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북한산 이케아나 그 북한산 스타벅스는 대외 선전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외 선전용이면 여행객들만 그 카페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북한의 내부 정보를 좀 최근에 받아봤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그 카페에 간다라고 해요. 근데 그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에 5불입니다. 5달러. 거의 우리나라 스타벅스랑 비슷해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우리 요즘 환율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그 5불이라는 가격을 톡톡 내면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급이라고 했을 때에는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는 건데 그런 커피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5불, 10불 내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 가구를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동차를 보유하고
자동차만 보유합니까? 그럼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기름을 언제든지 사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수요가 존재한다는 걸 북한 당국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걸 제공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북한 안의 자본주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평양에는 봉화조를 비롯해 무역, 인허가, 특산물 수출을 장악한 경제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활용하는 이중 가격제 구조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 태자당 모델과도 유사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카르텔 구조가 북한 체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균열을 가져다 줄까요? 그러니까 이 이중 가격제라는 게 북한 당국이 2023년 말부터, 그러니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가격 정찰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 국정가격 정찰제라는 건 국가가 모든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의 어떤 그 등하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냥 그냥 쭉 그어놓은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의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예컨대 뭐 평양 우리가 흔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는 뭐 옥류관이다라고 했을 때 옥류관의 냉면은 오늘부터 뭐 한 6천 원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팔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니 예를 들어 냉면을 만들려면 밀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식재료가 필요한데 식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냉면의 가격도 올라가고 식재료 가격이 낮아지면 냉면의 가격도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식재료 가격의 등하락과 상관없이 북한이 그냥 냉면을 이렇게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시장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갔습니다. 결국 시장이 망하니까 소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소비가 사라지게 되면은 북한의 시장에 돈이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 당국은 돈을 어디서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중가격제를 만들어가지고 앞에는 국정가격제를 붙여놓지만 사실 이 테이블 아래서 운영되는 통화라든가 가격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경제의 어떤 그 잡탕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택시 인허가제 혹은 자동차 수입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일각에서는 봉화조라고 하지만 봉화조는 옛날 단어예요, 사실은. 이런 이권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서 사실상 북한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과 이 이권 카르텔 사이에 모종의 어떤 그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것들이. 저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북한 내에 퍼지게 된다면은 북한 당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회주의 질서는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봐요. 돈을 이길 수 있는 체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적인 시장 시스템에서 돈을 맛보기 시작했고 그런 그 돈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만족이나 생활적인 편의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다시금 사회주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이권 특히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환율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설정한 환율대로 북한의 어떤 그 외화가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환율이 정해지고 이들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고 있거든요. 조선중앙은행이 설정한 환율은 8,000원이에요. 그러나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건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북한 당국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압박이나 제재나 혹은 탄압을 받게 된다면은 민심 위반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 주민들은 알거든요. 이 북한 당국의 어떤 그 가격 정찰제나 혹은 뭐 식량 배급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 예전에 진행했던 화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걸 알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건 이 내부 그 장마당 같은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이 돈주들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너서클 질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완벽하게 다시 통제하려고 든다면은 북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흔드는 문제다. 결국 큰 반발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뭐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북한에서 이제 공산당에서 배급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완전히 거의 뭐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좀 이런 G세대, MZ세대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공산당의 충성심 이런 건 없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없죠. 충성심이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세뇌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뭘 제공되는 게 있어야, 내가 혜택을 본 게 있어야 충성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어떠한 물질적인 공급을 전혀 해주지 못하면서 마냥 독재하고 마냥 탄압만 한다면 결국 저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북한의 M세대가 딱 그렇거든요. 뭐 남한 드라마 봤다고 해서 15년 감옥에 가고,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 말씨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6년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압 정책들이 언젠가는 이 청년 세대의 어떤 그 영리를 굉장히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그런 어떤 혁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서 걷는 장면, 민생공장 준공식에서 전면에 배치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뭐 그리고 아무튼간에 그 현장 뭐 감독자 뭐 군인들이 그 김주애한테 이제 목례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목격이 됐거든요. 사실 군사 현장에만 지금까지는 등장을 했는데 이 민생 경제 현장에 등장한 점을 보면은 확실히 이 김주애 역할과 위상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것도 역시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군 관련해가지고 사실 가장 많은 빈도수가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넘어갔을 때 가장 강하게 반발할 집단이 군이기 때문에, 군은 전통적인 질서를 고수하는 집단이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 여성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이런 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일 텐데, 김주애가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통성 면에서 군이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아마 군에 대한 장악력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군 관련 시찰을 많이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군에 대한, 뭐 최근에도 공군 80주년 행사에 김주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민생도 돌본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김정은의 건강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도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제한다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이른 시간 안에 무리해서 김주애한테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 결국은 김정은이 자신이 자신이 얼마나 그 권력의 자리에서 오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주애에게 영향력을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영향력을 김주애한테 이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 다만 김정은도 이건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김주애가 나이가 너무 어리거든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직책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책이 없는 후계자는 사실은 저는 말만 후계자지 진정한 후계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주애가 성인이 되는, 북한은 18살부터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18살까지 최대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노출을 시키고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빠르게 권력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항상 평론가님 모시고 이 국제 정세, 북한 상황 알아보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 또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소음이 뭐고 정말 진실은 무엇인지 또 평론가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금혁 시사평론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